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흥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세계 각국의 무기체계 관련 소식들을 여러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주로 유럽과 중동 지역에 관련된 소식인데, 최근에 미국의 외교안보 정책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유럽에서 대규모 군비 증강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죠. 이와 관련해서 우리 K2전차가 기존의 계약이 체결됐었던 폴란드는 물론이고 동유럽 여러 국가로 추가 수출될 수 있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오늘의 메인 뉴스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뤄보고요. 5가지 단신은 유럽과 중동 지역에서 들어온 무기체계 관련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먼저 단신부터 보고 가시겠습니다. 노르웨이가 개발한 NSM 미사일이 하푼을 대체하는 서방 표준 대함 미사일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덴마크가 현용 하푼 대함 미사일 후계로 NSM을 선정하고 이베르 히펠트급 호위함 표준 무장으로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NSM 도입국은 15개국에 달하게 됐습니다. 이 NSM 미사일, 하푼보다는 발사 중량이 굉장히 가볍죠. 가볍고 발사기도 굉장히 컴팩트하게 설계됐기 때문에 함선에 큰 개조 없이 장착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공대함, 함대함, 지대함 버전이 다양하게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은 물론이고 호주, 유럽 각국이 경쟁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덴마크의 NSM 도입 소식과 함께 비슷한 시기에 폴란드에서 해군 미사일여단 창설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국이 도입하고 있는 NSM 미사일의 지대함 버전을 폴란드도 도입을 해서 해안 방어 시스템으로 운용을 하겠다는 건데요.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들어가는 러시아의 해상교통로가 굉장히 큰 위협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군이 도네츠크 지역에서 열압력탄 사용을 크게 늘렸다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군 방어진지는 물론이고 민간인 거주구역에도 대량의 열압력탄을 사용하고 있는데, 열압력탄 발사기의 포격적 밀도가 형편없어서 민간인 피해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원래 러시아군이 열압력탄 계열의 무기들을 굉장히 많이 썼죠. 보병 휴대용 발사기도 있고 주로 토스-1이나 토스-2를 사용해서 투발을 하는데, 토스-1 같은 경우에는 사거리가 굉장히 짧습니다. 근거리에서 투발하기 때문에 명중률이 그나마 보장이 됐는데, 이 토스-2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드론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좀 더 먼 거리에서 발사할 수 있게끔 사거리가 20km 정도로 증가가 됐죠. 사거리가 연장된 것은 좋은데 이 명중률을 보장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굉장히 강력한 위력의 열압력탄이 엉뚱한 곳에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쿠르스크 지역에서 계속 후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있는 큰 건물이나 지형지물을 거점 삼아서 방어를 하고 있는데, 여기를 때리려고 열압력탄을 쐈더니 그게 공격해 들어가는 러시아군 머리 위에 떨어지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것을 다 떠나서 어차피 민간인 거주구역이 전투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파괴됐기 때문에 복구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이 열압력탄에 의해서 파괴된 건물은 완전히 새로 지어야 하죠. 우크라이나 영토도 아니고 자국 영토인데, 자국 영토에 있는 자국 주민들의 주택에 이렇게 열압력탄 같은 고위력 무기를 투발을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난해 2월 23일 우크라이나군 S-200 방공 시스템에 의해 격추된 후 1년 넘게 비행금지 조치를 당했던 러시아군 A-50U 조기경보기가 작전을 재개했습니다. 러시아가 모스크바 방공작전 강화를 위해 울리아노프스크 공군기지에 A-50U를 배치하고 수호이-30SM2 2대의 상시 호위를 붙여 오리올과 브리안스크 일대에서 조기경보기 초계 작전을 재개했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소식인 게요. 이 오리올과 브리안스크, 우크라이나 체르니히우주에서 모스크바로 가는 그 중간에 있죠. 그렇다라는 것은 우크라이나 북부에서 발사해서 모스크바로 가는 드론 공격을 방어하겠다, 그 목적에서 조기경보기를 배치를 했다는 건데, 3월 10일과 11일에 무슨 일이 있었죠? 네, 모스크바에 대한 드론 대공습이 있었습니다. 3월 12일자 모스크바 시장이 밝히기로는 74대의 드론을 시내에서 격추했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동원된 드론의 숫자는 200대가 훨씬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런데 조기경보기, 전투기를 동원해서 집중적인 방공작전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70대가 넘는 드론이 이 방공망을 뚫고 모스크바에 들어갔다는 것은 러시아의 방공망 그리고 조기경보기 시스템에 얼마나 허점이 많은 건지 보여주는 그런 단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우크라이나에 공급한 중거리 방공 시스템 SAMT가 성능과 신뢰성 모든 면에서 낙제점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 시스템에 사용된 아스터 계열 미사일들의 소프트웨어가 수시로 오작동을 일으켰고 명중률도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됐는데요. 해당 미사일의 제조사인 유로셈 측은 이 같은 보도에 대응조차 못하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에서는 유러피안 스카이실드 이니셔티브라고 해서 독일이 주도하는 방공망 구축 사업이 한창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독일은 여기에 자국산이죠. IRIS-T SL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밀고 있습니다. SLS, SLM,
SLX 이렇게 세 가지 버전이 있는데 일단 이 버전도 탄도미사일 유격 능력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SAM-T에 사용되는 아스터 시스템도 가장 최근에 개발된 블록1 NT 같은 모델만 제한적인 탄도미사일 유격 능력이 있는데 유럽이 우크라이나에 굉장히 많은 양의 방공무기를 지원을 했습니다. 독일이 아이리스-T SL 시리즈를 주고 있고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SAM-T 그리고 미국이 패트리엇 시스템을 줬는데 패트리엇과 아이리스-T 시스템의 명중률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작동 신뢰성도 굉장히 우수하고요. 그런데 이 SAM-T 같은 경우에는 발사를 하려고 하면 수시로 소프트웨어에 문제가 생기면서 발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리스-T SL이나 패트리엇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가 사용하고 있는 이스칸데르나 북한제 화성 11계열 탄도미사일에 대한 제한적인 요격 능력을 갖고 있는데 이 SAM-T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런 능력이 없다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군에서 이 관련된 정보를 현지 언론에 흘렸고 현지 언론에서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자 이렇게 되면 이 SAM-T 유로피안 스카이실드 이니셔티브에서 독일제 미사일과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보도가 나가면 굉장히 안 좋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로셈 측에서 대응조차 못하고 있다는 것은 실제로 이 SAM-T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이란 내에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란이 중국과 러시아를 끌어들여 오만만 일대에서 3국 연합 해상훈련에 돌입했습니다. 미국을 겨냥한 무력 시위 성격인데 동원된 전력들만 놓고 보면 이 훈련이 무력 시위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며칠 전에 중국의 052DL 그리고 054A형 전투함이 각각 한 척씩 이란에 들어갔고요. 여기에 더해서 러시아 태평양 함대 소속의 스테레고시급 현재 중동 지역에 2척이 파견되어 있는데 한 척은 아덴반 지역에서 해적 대응 임무를 수행을 하고 있고 이 중에 한 척만 이번 이란과의 연합훈련에 참가를 했다고 합니다. 자, 만약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다면 그 형태는 공습의 형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렇다라는 것은 페르시아만 지역에서 방공작전을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건데 이번에 3국 연합훈련에 투입된 이 전력들만 놓고 보면 중국의 052DL을 제외하고 이렇다 할 방공전력이 없습니다. 이 억제라는 것이 상대방의 어떤 군사적 조치에 대해서 그것을 차단 그리고 격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전력을 갖다 놔야 억제가 되는 건데 052DL을 제외하면 나머진 대부분 다 2000톤 안팎의 굉장히 작은 전투함들이죠. 이란이 워낙 다급하기 때문에 이런 무력 시위를 한 것 같긴 한데 과연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국방TV 시큐리티 뉴스를 통해서 우리 한화오션이 미국의 군수지원함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MRO를 완료를 해서 인도를 해줬고 이것 때문에 미 해군과 세계 각국이 굉장히 놀라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신속한 납품 그리고 확실한 신뢰성 이게 바로 K방산의 가장 큰 강점인 것 같습니다. 이 강점이 폴란드에서 발휘가 되면서 유럽 각국이 K2 전차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주가를 올리고 있는 독일 KNDS의 레오파르트 2A8 전차의 월간 최대 생산량은 4대입니다. 이 때문에 이 전차를 구매한 나라들은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이상 기다려야 초도 물량을 받을 수 있는데요. 경쟁 모델인 한국의 K2가 그야말로 미친 납품 속도를 보여주며 폴란드는 물론 동유럽 국가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생산된 K2 전차 추가 물량 12대가 현지 시각 3월 10일 폴란드 그단스크항을 통해 폴란드군에 인도됐으며 이로써 폴란드군이 인수한 K2 전차는 110대에 달하게 됐다고 폴란드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폴란드 국방부는 현지 시각 3월 11일 4장의 사진을 공개하며 전날 12대의 K2 전차를 추가로 납품받았다고 밝히면서 해당 물량이 제16 포메라니안 기계화사단에 배치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폴란드는 지난 2022년 7월 26일 K2 전차 180대를 직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월에 초도 물량 10대를 인수했는데요. 초도 물량은 우리 군에 납품될 예정이었던 물량을 급히 돌린 것이었지만 2023년부터는 생산량을 크게 늘려 매월 10대 안팎이 폴란드에 납품되고 있습니다. 이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4차 양산분 150대를 도입하는 한국군 납품 물량과 별개의 물량인데요. 이는 현대로템의 월 평균 전차 생산이 경쟁 모델인 레오파르트 2A8의 4배에서 5배에 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폴란드는 올해 말까지 K2 전차 180대 인수를 완료해 16사단에 배치하고 오는 4월 K2PL 180대 추가 도입 계약도 체결할 예정인데요. 기존 K2GF 180대가 33억 달러, 당시 환율로 4조 5천억 원이었다면 K2PL 180대는 60억 달러, 8조 7,5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폴란드가 대단히 빠른 속도로 K2 전차를 전력화하고 당초 대당 6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됐던 K2PL 전차 가격이 초도분 기준 대당 480억 원으로 가격을 억제하는 데 성공하면서 계획된 800대 물량 계획과 인접국 수출도 그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됐는데요. 나토 최전선이 K2 전차로 도배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K방산의 최대 강점은 굉장히 빠른 납기입니다. 미국과 유럽 같은 경우에는 탈냉전 이후에 오랫동안 군수공장을 크게 축소한 상태였기 때문에 생산 능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군비 축소가 있었고 대부분의 무기체계가 개발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여러 국가가 공동개발하는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어떤 한 가지 무기체계를 만들더라도 그 부품들을 유럽 각국에 있는 하청업체들로부터 납품을 받아야 됐기 때문에 물류비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듭니다. 이 KNDS 같은 경우에는 레오파르트 2A8 전차, 기존에는 A7, A6 전차를 생산했었는데 이 신형 전차를 월평균 4대 정도를 생산을 했습니다. 사실 그 월평균이 4대가 최대였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2022년 하반기부터 주문량이 점점점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2025년 3월 현재까지 이 신형 레오파르트 전차의 수주량은 약 330여 대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차를 계약한 국가들이 통보받은 납품 시기는 2025년 계약분 기준으로 2029년입니다. 초도 물량이 그때 들어온다는 것이고 보통 유럽 국가들이 40에서 50대 정도를 구매를 하는데 이 40에서 50대를 전부 받는 것은 2030년대 초반이라고 합니다. 이 KNDS가 지속적으로 생산 라인을 확장을 하겠다라고 언급을 했고 2024년에는 한 달에 20대 정도를 생산할 수 있는 캐파를 갖추겠다라고 공언을 했었는데 현재까지도 4대 정도의 생산 능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에 반해서 K2 전차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도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죠. 14대를 인수했다라고. 그리고 14대를 인수한 지 3주 만에 12대의 추가 물량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올해 계획되어 있는 납품 물량이 90대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올해까지 180대 계약분 전량을 인도하게 되는데 놀라운 것은 이것이 K2 전차, 현재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그 물량이 이 정도 속도로 납품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올해부터 폴란드 PGZ 그룹에서 이 생산 라인을 구축을 하고 현지에서 K2PL 전차 생산을 준비를 할 겁니다. 다음 달에 이 180대 초도 물량 계약이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소스마다 약간 다르긴 합니다. 60대를 한국에서 생산한다는 얘기도 있고 120대를 한국에서 생산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물량을 PGZ 그룹이 생산을 하고 이후에 폴란드가 지금 하겠다고 했던 K2PL 전체 도입량이 800대이기 때문에 나머지 약 600대 정도 되는 물량을 현지에서 생산한다. 이런 구상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생산 라인이 두 곳이기 때문에 생산 속도도 굉장히 빨라질 거고 물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단가도 내려가겠죠.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이 K2PL 전차에는 우려가 조금 있었습니다. PGZ 그룹 측에서 지나치게 높은 국산화, 그리고 이 K2PL 완전히 신규 개발 전차죠. 이 개발비를 현지에서 생산하는 60대에다가 전부 다 얹어가지고 대당 가격이 600억에서 700억, 뭐 심하면 800억 정도까지 분석하는 보도들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아무리 납품이 빨라도 레오파르트 시리즈와 비교했을 때 경쟁력이 별로 없죠. 자, 그런데 이번에 이 K2PL 180대 계약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대당 480억 원 정도로 이 가격을 낮추는 데 성공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인즉슨 이 계약이 좀 더 확장이 되고 앞서 말씀드렸던 600대 물량 생산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480억보다 훨씬 더 낮은 가격에 생산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무슨 전차 한 대가 480억이냐, 굉장히 비싼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바로 이 전차가 K2PL의 원형이 되는 수출형 K2EX 버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관총은 리모트 컨트롤 시스템으로 사람이 밖으로 몸을 내밀지 않고도 사격이 가능하고요. 능동방어 시스템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추가 장갑재가 들어가서 방어력도 굉장히 우수하고 드론 제머에 다양한 전자장비와 옵션들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 비슷한 사양의 전차를 유럽에서 구매하게 되면은 레오파르트 같은 경우에는 대당 600억에서 700억이 우습죠. 그리고 이탈리아에 불렀던 가격은 대당 900억이 넘는데 이렇게 되면 유럽 국가들, 특히 동유럽 국가들은 자금 사정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신형 전차를 사야 된다면 결국에는 이 K2 전차로 갈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일단 가격이 굉장히 싸고요. 납기가 빠르고 기술 이전 조건도 좋습니다.
그리고 폴란드에 대규모 생산 공장이 들어설 예정이고 루마니아도 지금 K2 전차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죠. 이렇게 되면 규모의 경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가격도 저렴해지고 군수 지원도 굉장히 용이해집니다. 유럽에서 그러면 어떤 나라가 K2를 도입할 것이냐? 자, 일단 이 태극기가 꽂혀있는 폴란드, 여기는 지금 K2GF를 포함해서 총 1000여 대 정도의 K2 전차를 도입할 예정이고요. 루마니아도 50여 대 규모로 신형 전차 도입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슬로바키아도 최근에 K2 전차에 굉장히 큰 관심을 보이면서 폴란드와 MOU를 체결했죠. K2PL을 도입하려고 하는데 여기는 110대 정도 물량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불가리아도 나토 표준으로 전차를 교체해야 되는데 재정적으로 좀 여력이 없어서 레오파르트 전차를 못 사고 있습니다. 여기도 100여 대 정도 물량이 되는데 이 물량도 K2 전차가 수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동유럽 지역에서만 K2 전차의 수주량이 1200대가 넘어서는 것으로 집계가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330여 대 규모의 레오파르트2하고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엄청난 물량이죠. 동유럽에 이렇게 K2 전차의 생태계가 구축이 되면 다른 나라들, 예를 들어서 레오파르트를 기존에 운용을 하고 있거나 소량 도입을 결정한 나라들도 결국에는 이 물량을 키우는 면에서 K2 전차가 더 유리하기 때문에 K2 전차를 도입하려고 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정부가 얼마나 해당 국가들을 잘 설득하느냐, 거기에 달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얼마 전에 유럽연합이 천문학적 규모 1000조 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전체적인 재무장을 추진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죠. 이에 따라서 무기 도입량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K2 전차가 이 유럽의 재무장 과정에서 어느 정도 파일을 가져갈 수 있기를 기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관련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디펜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